부산에서의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형님은 가족끼리 애들 좀 봐달라는 명목으로 장장 2년 동안 나를 무급 파출부처럼 부려먹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두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하원 후에는 숙제 지도에 저녁 식사까지 챙겼다. 주말이라고 다를 건 없었다. 결국 나는 과로로 인한 위출혈로 쓰러져 입원했고 텅 빈 병실에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가벼운 말투로 대꾸했다. 내가 동서더러 아프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병상에 누운 채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들 눈에 내 2년의 헌신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의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지방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 밤을 새워 병원으로 달려와 홀로 누워있는 나를 보고 의사의 진단 결과를 듣게 된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둔탁한 진동음을 냈다. 액정 화면이 밝아지며 새벽 5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알렸다. 강은서는 손을 뻗어 정확히 알람 종료 버튼을 눌렀다. 눈도 뜨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불을 걷어냈다. 맨발이 바닥에 닿자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오싹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손목에 걸려있던 검은색 고무줄을 빼어 대충 머리를 아래로 묶고 슬리퍼를 끌며 침실을 나섰다. 거실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남편 강준혁은 1년 내내 대구의 건설 현장에 파견 나가 있었기에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는 대부분 그녀 혼자뿐이었다. 주방 스위치를 켜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순식간에 싱크대를 환하게 비췄다. 은서는 싱크대 앞으로 가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다. 물이 찼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애호박 반 개, 두부 한 모, 그리고 달걀 2개를 꺼냈다. 도마 위로 경쾌한 칼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애호박은 일정한 두께의 반달 모양으로 두부는 깍둑 썰기로 썰렸다. 작은 뚝배기를 가스레인지에 올린 뒤 쌀뜨물에 된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풀고 불을 켰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프라이팬을 꺼내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풀어 두툼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자 벽시계는 정확히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찌개 불을 줄인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장 위에 놓인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의 서울 도심은 아직 한산했다. 낡은 현대차를 몰고 능숙하게 강남의 도로로 진입한 그녀는 곧이어 고급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다. 엘리베이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16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익숙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값비싼 구두와 하이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형님 최선하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인 상태였다. 왔어. 웅얼거리는 듯한 한마디를 던진 그녀는 곧바로 화장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네, 형님. 근서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손님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복도 끝에 있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6살 지훈이와 4살 소윤이가 아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은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지훈이의 등을 토닥였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갈 시간이야. 아이는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꼭 감은 채 발길질을 하며 짜증 섞인 칭얼거림을 쏟아냈다. 그 소리에 깬 소윤이도 눈을 비비며 울기 시작했다. 은서는 능숙하게 소윤이를 안아 들고 달래면서 남은 한 손으로는 지훈이를 반강제로 일으켜 세워 두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아이들 세수를 시키고 양치를 돕고 유치원 원복으로 갈아입히는데 꼬박 20분이 걸렸다. 은서의 코끝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다. 최선아는 이미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다. 형님, 아침 식사는? 나 오늘 샵에서 아침 조회가 있어서 밥 차릴 시간 없어. 가는 길에 김밥집 들러서 애들 좀 먹여서 보내.
최선아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가락만 움직였다. 참, 지훈이 오늘 오후에 미술학원 가는 날인 거 알지? 재료비는 동서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문방구 들러서 수채화 물감 세트 하나 사서 보내. 소윤이는 발레 슈즈가 작아졌더라. 오후에 픽업할 때 백화점 들러서 새 걸로 하나 사주고. 네, 형님. 은서는 쪼그려 앉아 소윤이의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최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명품 가방에 쑤셔 넣고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동서가 알아서 애들 좀 챙겨 먹여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은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2개를 샀다. 지훈이는 김밥에 든 당근이 맛없다며 골라내어 자동차 시트 위에 던져버렸다. 은서는 운전대를 잡은 채 룸미러로 뒷좌석의 참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티슈 한 장을 뽑아 손에 꽉 쥐었다. 아이들을 유치원 정문에 내려주었을 때는 이미 8시 30분을 넘긴 시간이었다. 정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던 유치원 교사가 은서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작은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서도 마주 인사했다. 작은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교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지훈이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아이가 유치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그녀는 차로 돌아왔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니 뚝배기에 끓여둔 된장찌개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다시 데우기도 귀찮아진 그녀는 식은 찌개 국물과 남은 계란말이 몇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청소와 빨래가 이어졌다. 텅 빈 집안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며 울렸다. 낮 12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은서는 물 묻은 손을 대충 닦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화면 속에는 안전모를 쓴 남편 강준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으로는 요란한 공사 현장의 소음이 들려왔다. 은서야, 밥 먹었어. 준혁이 큰 소리로 외쳤다. 먹었지? 당신은? 오늘 어쩐 일로 점심시간에 전화를 다 했어. 은서는 무의식 중에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의 안색이 좀 더 밝아 보이도록 애썼다. 방금 한바집에서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전화했지? 서울 날씨는 어때? 대구는 아주 쪄 죽겠다. 준혁은 작업복 깃을 잡아당기며 햇볕에 검게 그을린 목덜미를 드러냈다. 서울은 괜찮아. 거기서 건강 잘 챙기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해. 알아. 당신도 혼자 있다고 밥 대충 때우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아, 참, 다음 달 초쯤에는 이틀 정도 서울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공정률이 얼추 마무리돼 가거든. 정말. 잘 됐다. 뭐 먹고 싶어? 내가 미리 장 봐둘게.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지. 준혁이 빙그레 웃었다. 그때 화면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장님이 부르시네. 가봐야겠다. 푹 쉬고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조심히 일해. 통화가 끊기자 화면이 까맣게 죽었다. 은서는 까만 휴대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소파로 걸어가 몸을 뉘었다. 2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막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을 무렵이었다. 준혁은 회사 발령으로 지방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었고 서울 집에는 은서 혼자 남게 되었다. 이사하고 맞은 두 번째 주말 형님 최선아가 고급 과일 바구니 2개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그날 최선아는 체형에 딱 떨어지는 고급 정장 차림에 짙은 향수를 뿌린 채 은선의 지폐브릭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몹시 이질적이었다. 동서, 서방님도 지방 내려가고 혼자 서울에 있으려니 적적하지. 최선아는 찻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신 뒤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고 있어요. 은서가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다름이 아니라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에스테틱 샵 두 곳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 아주버님도 회사 일로 정신없고. 그런데 며칠 전에 지훈이랑 소윤이 봐주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셨거든. 아주 미치겠어. 최선아는 한숨을 푹 쉬며 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동서도 어차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시간 많잖아. 내가 새 도우미 구할 때까지만 당분간 애들 등하원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온종일 봐달라는 건 아니고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후에 픽업해서 잠깐만 데리고 있어주면 돼. 좋은 사람 구해지면 바로 동서 고생 안 시킬게. 은서는 머뭇거렸다. 짐 정리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형님, 그게 제가... 에이, 우리 가족이잖아. 핏줄인 조카들인데 작은엄마가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어머님도 동서가 서울에 있으니까 한시름 놨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최선아는 은서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오자 은서는 거절하려던 말을 목구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아랫동서로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놈의 당분간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오후 3시. 은서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유치원 정문 앞에 섰다. 아이들을 픽업한 그녀는 먼저 문방구에 들러 수채화 물감을 사고 곧장 백화점으로 향해 소윤이의 발레 슈즈를 샀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안에서 소윤이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떼를 썼고 지훈이는 장난감 코너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꽉 쥐는 서에게 갑자기 시야가 핑 도는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3초 정도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다시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형님네 아파트로 돌아오니 오후 5시였다. 은서는 거실에 아이들을 앉혀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고 자신은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최선아의 냉장고에는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손질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은서는 핏물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 덩어리를 꺼내 채를 썰며 불고기를 재울 준비를 했다. 저녁 8시, 마침내 최선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발을 털어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소파에 가방을 팽개치며 뒷목을 주물렀다. 형님, 저녁 식사 다 준비해서 냄비에 데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먹였고요. 은서가 앞치마를 끈을 풀며 말했다. 최선아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아, 참. 그녀는 가방 지퍼를 열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은서에게 툭 내밀었다. 이번 달 수고비. 가다가 커피나 한 잔 사 마셔. 은서가 받아든 봉투는 몹시 얇았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응. 문 잘 닫고 가. 최선아는 이미 화장실로 들어간 뒤였다. 문을 닫고 나온 은서는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다. 센서 등이 탁 켜졌다. 그녀는 손에 쥔 얇은 봉투를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고맙다는 말도 힘들지 않냐는 안부 인사도 없었다. 마치 파출부에게 일당을 쥐어주듯 너무나 당연한 태도였다. 심지어 그 일당조차 시장 가격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였다.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을 누르고 붉은색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위장 깊은 곳에서 속을 뒤틀어 짜는 듯한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주말. 시댁. 매월 마지막 주 주말은 강씨 집안에 절대 변하지 않는 가족 모임 날이었다. 은서는 시어머니 댁에 무려 3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조정숙은 주방을 턱 가리키며 말했다. 예, 은서야. 오늘은 갈비찜 좀 하고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동태전도 좀 부쳐라. 재료는 내가 장 봐서 다 냉장고에 넣어놨다. 네, 어머님. 유은서는 코트를 벗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다. 3시간 내내 은서는 싱크대 앞을 떠나지 못했다. 갈비찜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김이 피어올랐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은서는 나무 뒤집개를 들고 달걀물을 입힌 동태포를 하나씩 팬에 올렸다. 사방으로 튄 기름방울이 그녀의 손등에 내려앉아 붉은 화상 자국을 남겼지만 그녀는 연고 하나 바를 틈조차 없었다.
낮 12시,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며 최선아와 아주버님 강준호, 그리고 두 아이가 왁자지껄하게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왔네. 조정숙은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아이들을 반겼고 얼굴에 주름살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머님, 저희가 좀 늦었죠? 오늘 샵이 너무 바빠서요. 최선아가 건강식품 상자 몇 개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생긋 웃었다. 바쁘면 좋은 거지. 바쁜 게 돈 버는 거다. 얼른 앉아 쉬어라. 밥 다 돼간다. 조정숙은 주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은서야, 전 아직 다 안 부쳤니? 식구들 다 왔잖니? 은서는 갓 부쳐낸 뜨거운 전이 산처럼 쌓인 접시 2개를 들고 나와 식탁 중앙에 놓았다. 식사하셔도 됩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서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옆에 서서 시어머니의 국을 떠드리고 아주버님에게 휴지를 건네고 지훈이의 갈빗대에서 살을 발라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재수씨, 그만 챙기고 앉아서 밥 먹어. 아주버님 강준호가 예의상 한마디를 건넸다. 네, 아주버님. 은서가 식탁 끄트머리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려는 찰나 위장에서 끔찍하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덮쳐왔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양손으로 위를 꾹 눌렀다. 우리 동서가 참 야무지긴 해. 최선아가 동태전을 입에 쏙 넣으며 가족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칭찬했다. 지난 2년 동안 동서가 애들 픽업 안 해줬으면 나 샵 2군데 절대 못 돌렸을 거야. 지훈이랑 소윤이도 이젠 지들 작은엄마를 친엄마보다 더 따른다니까. 정말 우리 집 큰일꾼이야. 식탁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의 젓가락질이 일제히 멈췄다. 은서는 위를 찢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간신히 고개를 들고 딱딱하게 굳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형님도 참 과찬이세요. 다 가족인데요. 그럼 그렇고 말고. 시어머니 조정숙이 맞장구를 쳤다. 가족끼리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은서, 너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노는이 친조카들 좀 봐주면 좀 좋니? 젊을 때 몸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은 거다. 은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바스라질 것 같았다. 위장의 통증은 점점 거세졌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하얀 쌀밥이 담긴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 단 한 숟갈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최선아는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았고 은서는 홀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진 접시 위로 수돗물이 쏟아졌고 주방 세제 거품이 손을 타고 미끄러졌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위경련이 일어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둔탁하게 짓누르는 통증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찾아왔다. 며칠 내내 약국에서 사온 위장약을 털어넣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은서의 안색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해도 병자처럼 파리한 기색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이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차에 탄 은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최선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통화가 연결됐다. 배경으로는 시끄러운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형님. 근서의 목소리는 몹시 기운이 없었다. 왜? 지훈이가 또 유치원에서 사고 쳤어. 최선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아뇨 형님. 제가 요 며칠 위가 계속 꼬이는 것처럼 아파서요. 이번 주만 형님이 직접 애들 등하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 가서 정밀검사도 좀 받고 며칠 쉬고 싶어서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화기 너머의 드라이어 소리가 뚝 끊겼다. 이번 주. 최선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동서,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나 강남샵에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오는 리프팅 기계가 3대나 있어서 예약이 꽉 차 있어. 물 마실 시간도 없다고. 나더러 언제 시간을 내서 애들을 데리러 가라는 거야? 하지만 저 정말 너무. 위장약 좀 먹으면 되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최선아가 말을 싹둑 잘랐다. 며칠만 꾹 참고 나 이 바쁜 것 좀 지나가면 그때 다시 얘기해. 아우, 실장님이 부르네. 나 끊어. 뚜.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를 바라보는 은서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때 시어머니 조정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장 김치를 담갔으니 집에 오는 길에 들러서 가져가라는 호출이었다. 은서는 이를 꽉 깨물고 시댁으로 차를 몰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서는 위를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섰다. 너 낯빛이 왜 그 모양이냐? 조정숙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무거운 김치통 2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저 위가 너무 아파서요. 아까 형님한테 이번 주만 좀 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형님이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조정숙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그녀의 말을 막아섰다. 선아가 지금 밖에서 돈을 얼마나 긁어 모으고 있는지 넌 알기나 하니? 샵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 집에서 빈둥대는 애가 조카들 유치원 픽업 좀 하는 거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우리 때는 애 셋 없고 밭을 나가서 김 메고 다 했어. 누가 아프다고 엄살 피우는 줄 알아? 은서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손뭉치가 틀어박힌 것처럼 단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놓인 무거운 김치통 2개를 들어 올렸다. 몸을 돌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시울이 찢어질 듯 건조하고 시큰거렸다. 오후 3시.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다. 은서는 지훈이와 소윤이의 양손을 잡고 영어 학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다. 그녀의 양어깨에는 아이들의 무거운 책가방과 미술도구, 가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신호등 불빛이 바뀌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통이 위장에서 폭발했다. 마치 톱니바퀴가 달린 칼날이 내장을 마구잡이로 휘젓는 것 같았다. 은서의 숨이 턱 막혔다. 작은 엄마, 나 햄버거 사줘. 소윤이가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횡단보도의 흰색 페인트 선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왜곡되어 보였다. 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아득하고 먹먹하게 멀어졌다. 작은 엄마, 지훈이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다. 은서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무거운 책가방 2개가 툭 하고 인도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위를 부여잡은 채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허리를 흠뻑 적셨다. 작은 엄마. 왜 그래? 겁에 질린 두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은서는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주머니에 든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야는 점점 더 까맣게 물들어갔다. 어머나 세상에. 세댁. 괜찮아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도와주세요. 은서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몇 글자를 쥐어짜냈고 이내 완전한 어둠 속으로 정신을 잃었다. 빨리. 거기 누구 119 좀 불러줘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서울 도심의 소음을 갈라놓았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눈이 시리도록 밝은 무영등 불빛. 은서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응급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왼쪽 손등에는 굵은 정맥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차가운 수액이 혈관을 타고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태블릿 PC를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소화기내과 홍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신이 좀 드세요. 홍 의사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다. 본인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세요? 급성 위출혈에 중증 빈혈이 동반됐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돼요. 응급실에 30분만 늦게 왔어도 쇼크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은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환자분, 장기간 식사도 불규칙했고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위점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절대 금식하시고 물도 드시면 안 돼요. 정맥 영양주사 맞으면서 지혈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홍 의사는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호자는요? 어떻게 환자 혼자예요? 이번 수속은 누가 밟습니까? 제가 할게요. 은서가 몸을 일으키려 버둥거렸다. 지금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 의사가 은서의 어깨를 단호하게 눌렀다. 휴대폰 주세요. 제가 보호자한테 연락해 드릴 테니까.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은서는 링거를 꽂지 않은 오른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대구건설 현장에 있어요. 홍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강준혁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현장이라 전파가 잘 안 터져서 근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메신저 앱을 열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서가 메시지를 보냈다. 나 쓰러졌어. 급성 위출혈이래. 지금 병원이야. 메시지 옆에 떠있는 작은 숫자 일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읽지 않은 것이다. 그럼 다른 가족은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요? 홍 의사가 휴대폰을 다시 건네주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형님 최선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5번이나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동서야, 나 지금 엄청 바빠. 방금 VIP 고객 한 분이 형님. 은서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숨이 찼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저 위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야 한대요. 형님이 병원에 좀 오셔서 이번 수속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시는 길에 애들도 좀 픽업해 주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최선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쓰러졌다고? 얼마나 심한데? 아휴, 근데 어쩌지? 나 지금 샵 비울 수가 없는데. 방금 실장님이 염색약 색깔을 잘못 섞어서 컴플레인 처리 중이거든. 동서, 이번 비는 동서 카드로 먼저 긁으면 안 돼? 간호사한테 부탁 좀 해봐. 애들은 학원 선생님한테 잠시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고 이따 밤에 아주버님 보고 데리러 가라고 할게. 형님, 저 혼자서는? 아이고, 저기 손님 부르신다. 동서, 일단 푹 쉬고 나중에 다시 통화해. 통화는 매몰차게 끊어졌다. 은서는 뚜뚜 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서 뗐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조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가 잔뜩 억눌린 목소리로 받았다. 어머님, 저 병원이에요. 위에서 피가 나서. 아이고 맙서사.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경악했다. 어쩌다 그랬어. 내가 평소에 몸 간수 좀 잘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어쩌지. 나 지금 교회 특별 부흥회 중이라 곧 찬양대 독창하러 올라가야 해서 도저히 못 가는데. 일단 간호사들한테 봐달라고 하고 혼자 병실에 있어봐.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가볼 테니까. 뚜뚜뚜. 또 끊겼다. 은서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하얀 베갯니스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결국 응급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어 간신히 입원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그녀는 12층 일반 병동으로 배정받았다. 6인실 병실 안, 다른 5개의 침상 주변에는 모두 보호자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과를 깎아주고 누군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은서의 침상은 가장 구석인 창가 자리였다. 간호사가 커튼을 쳐주고 링거액을 교체한 뒤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갔다. 병실 안은 수액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침대 옆 작은 협탁은 텅 비어 있었다. 흔한 꽃다발도 과일 바구니도 심지어 물컵 하나조차 없었다. 새하얀 환자복을 입은 그녀는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 천장의 형광등 불빛만 멍하니 응시했다. 이번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날. 은서는 등받이를 세운 침대에 기대 앉아 잿빛으로 물든 서울의 하늘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금식하며 수액으로만 연명한 탓에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광대뼈는 앙상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 형님이라는 글자가 떴다. 은서는 진동하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동서, 몸은 좀 어때? 최선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오히려 묘하게 당당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출혈은 멎었는데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대요. 은서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럼 언제까지 입원해 있으려고? 최선아의 목소리 톤이 확 높아졌다. 동서, 나 요 며칠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아주버님은 매일 밤 회식이라 늦지. 나는 샵에 발 묶여있지. 지훈이랑 소윤이는 이틀 내내 학원도 못 가고 집구석에만 있었어. 어젯밤에 급하게 시터 이모님을 불렀는데 글쎄 그 아줌마가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주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은서는 잠자코 그녀의 불평을 듣고만 있었다. 의사 선생님한테 오늘 퇴원하면 안 되냐고 좀 물어봐. 어차피 피 멎었으면 집에 와서 요양해도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와서 집 꼴 좀 치워줘. 애들 내일 영어 학원도 가야 한단 말이야. 스마트폰을 쥔 은서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바늘을 찔렀다 뺀 자리에 시퍼렇게 멍이 든 자신의 손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형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는 기색이 느껴지더니 이내 최선아의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유, 동서도 참 말하는 것 좀 봐. 죽긴 누가 죽어? 재수없게. 위궤양 좀 온 거 가지고 무슨 죽는 소리를 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가 동서더러 아프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동서 몸뚱이 약한 걸 왜 내 탓을 해? 나 지금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바쁘니까 동서가 내 상황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아프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은서의 가슴 한복판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지난 2년. 새벽 6시에 차가운 주방 바닥.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 아이들의 무거운 책가방.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손등. 일방적으로 끊겨버린 전화. 그 모든 장면이 일순간 산산조각 나며 수천 개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늘 자신이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주제 파악을 하고 더 인내하면 가족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그녀는 헐갑의 파출부만도 못한 존재였다. 파출부가 병이 나면 고용주는 위로금이라도 쥐어준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언제든 뼈골까지 빨아먹고 버리면 그만인 무료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이 끓어넘쳤다. 은서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아주 가벼운 웃음소리였지만 그녀의 두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동서, 지금 웃어. 내 말이 틀렸어. 최선아가 불쾌한 듯 따져 물었다. 형님. 근서는 웃음을 뚝 그쳤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생기 없는 목소리였다. 앞으로는 형님 애들 형님이 직접 키우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강은서, 너. 은서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러고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다. 액정이 완전히 까맣게 죽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협탁 위로 던지듯 내려놓고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눈을 감자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전 처음 맛보는 지독한 해방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던 가족의 돌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이다. 새벽 3시. 서울의 모 종합병원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고 간호사실의 모니터 불빛만이 음산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묵직하고 거친 발소리가 그 정막을 깨뜨렸다. 아직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앉은 작업용 재킷을 입은 강준혁이었다. 흙 묻은 안전화가 병원 타일 바닥과 마찰하며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는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고 눈자 위는 핏발이 서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대구 현장에서 서울까지 꼬박 3시간 30분을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오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다.
자정이 넘어서야 건설 현장의 통신망이 복구되었다. 휴대폰을 확인한 그는 아내가 3일 전에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나 쓰러졌어. 급성 위출혈이래. 지금 병원이야.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표백되었다.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현장 소장에게 휴가 보고를 할 정신도 없이 곧장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부러질 듯 밟으며 서울로 내달린 것이다. 간호사실 앞까지 뛰어간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강은서 환자 소화기내과 강은서 환자 몇 호실입니까?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대답했다. 1204호 창가 자리 환자분이시네요. 보호자분, 지금은 소등 시간이니까 조용히. 준혁은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04호를 향해 뛰어나갔다.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가장 안쪽 창가 침대를 찾았다. 침대 위 이불이 봉긋하게 솟아있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다가갔다. 은서는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에 아내의 얼굴이 드러나자 준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턱선은 베일듯 날카로웠고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으며 깊게 파인 눈두덩이 아래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자는 동안에도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왼쪽 손등에는 링거 바늘을 찔렀다 뺀 시퍼런 멍 자국들이 징그럽게 덮여 있었다. 준혁은 시선을 돌려 협탁 위를 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물컵 하나, 휴지 한 통, 꽃 한 송이도 없이 말끔했다. 지난 3일 동안 아내 혼자 이 찬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던 건가? 보호자 되십니까? 등 뒤에서 낮게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뒤를 돌아보자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문가에 서 있었다. 당직을 서던 홍세영 의사였다. 제가 남편입니다. 준혁이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다. 홍 의사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랑 면담 좀 하시죠. 당직실. 홍 의사는 두툼한 환자 차트를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3일 환자가 병원에 실려온 지 꼬박 3일 만에 처음 나타난 보호자가 남편분이시군요. 홍 의사는 그를 쏘아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는 말투로 말했다. 부인께서 실려왔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급성 위궤양으로 인한 대량 출혈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바닥을 쳐서 당장 수혈부터 해야 했습니다. 30분만 늦게 왔어도 목숨이 위험했어요.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양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는 평소에 건강했습니다. 가끔 위가 좀 쓰리다고 한 게 다였는데. 가끔 쓰리다고요? 홍 의사가 코웃음을 쳤다. 강 선생님, 부인의 위장 점막 손상은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제 소견으로는 환자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밥 먹는 시간도 엉망이었고 엄청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건 일반 가정주부의 몸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막노동판이나 공장 생산 라인에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의 위장이라고요. 도대체 보호자분들은 환자를 어떻게 돌보신 겁니까? 준혁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해졌다. 막노동, 생산 라인. 그는 늘 대구 현장에 머물렀고 한 달에 고작 며칠 서울 집에 들렀을 뿐이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은서는 연한 화장을 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나는 잘 지내, 집안일도 별거 없어 라고 말했었다. 그는 아내가 서울에서 TV나 보고 가벼운 집안일이나 하며 편안한 전업주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선생님, 전 정말 몰랐습니다. 준혁은 괴로운 듯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일단 출혈은 잡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지금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서 식사도 거부하시고 말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남편으로서 너무 무심하셨네요. 홍 의사는 차트를 덮었다. 가서 곁에 있어 주세요. 준혁은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다. 은서의 침대 옆 보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 끄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은서가 눈을 떴다.
침대 곁에 앉은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토끼 눈처럼 충혈된 두 눈, 덥수룩하게 자란 턱수염, 시멘트 가루가 허옇게 묻은 작업복. 당신이 어떻게 왔어? 은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은서야. 준혁은 링거 바늘이 없는 그녀의 오른손을 덥석 잡았다. 얼음장같이 찼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못 봤어. 현장에서 전파가 끊겨서 통신 터지자마자 확인하고 바로 뛰어왔어. 은서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손을 빼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죽은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엄청 과로하고 영양실조라고 하더라의 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참았던 눈물이 하얀 환자복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집 비운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은서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병실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원망이나 과장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아무 감정 없는 보고서를 낭독하듯 건조하게 사실만을 읊조렸다. 아침 6시 기상. 아침 차리기. 7시 반 지훈이랑 소윤이 옷 입히고 씻기기. 8시 반 유치원 등원. 오후 3시 하원에서 학원 뺑뺑이 돌리기. 마트 가서 장보기. 저녁 식사 준비. 조카들 숙제 봐주기. 밤 8시 형님 퇴근. 그제야 내 집으로 퇴근. 준혁의 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이, 소윤이, 형수님 애들. 응. 은서가 담담하게 이어갔다. 2년 내내. 설날이랑 추석 빼고 매일 그렇게 살았어. 형님은 에스테틱샵 일이 바쁘다며 나한테 애들을 떠맡겼어. 어머님은 내가 직장도 없고 집에서 노는 몸이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지. 준혁은 누군가 커다란 돌덩이로 가슴팍을 내리찍은 듯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번 주엔 위가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 형님한테 전화해서 딱 일주일만 쉬게 해달라고 사정했지? 형님은 샵에 새 기계가 들어와서 절대 안 된대. 나더러 약 먹고 꾹 참으라고 하더라. 쓰러지던 날 형님한테 전화해서 응급실로 좀 와달라고 했어. 형님은 VIP 손님 모셔야 한대. 어머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님은 교회에서 특송 부르셔야 한다더라.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준혁아, 나 입원한 지 3일째야. 간호사 선생님 말고는 나한테 말 걸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오늘 형님이 전화해서 묻더라. 지가 부른 시터 아줌마가 밥을 엉망으로 차리니까 나더러 오늘 당장 퇴원해서 애들 밥 좀 챙기면 안 되겠냐고. 준혁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어금니가 빠그작 소리를 내며 갈렸고 목덜미에는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다. 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동작이 너무 거칠어 뒤로 넘어간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쾅 하는 굉음을 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곧장 최선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새벽 4시 반을 넘긴 시간이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간신히 연결되었다. 누구야. 한밤중에 최선아가 잠에 흠뻑 취한 목소리로 짜증을 냈다. 접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끔찍했다. 극도로 분노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도련님, 이 새벽에 웬일이야. 대구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내 마누라가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고 병원에 실려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준혁이 글자를 하나하나 씹어뱉듯 말했다. 그런데 형수님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쳤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이 확 깬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아유, 도련님, 내 말 좀 들어봐. 나 요 며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그리고 동서 본인도 자기가 괜찮다고 했고 본인이 괜찮다고 했다고? 길바닥에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사람한테? 아파서 죽겠으니 애들 좀 픽업해달라고 전화로 애원을 했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면서요. 당신 우리 은서를 대체 뭘로 취급한 거야? 당신네 집돈 안 드는 공짜 파출부야. 준혁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미친 듯이 포효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최선아도 지지 않고 앙칼진 목소리로 받아쳤다. 내가 칼 들고 협박했어? 처음에 지가 돕겠다고 지 입으로 오케이 한 거잖아. 그리고 나 매달 꼬박꼬박 수고비 명목으로 용돈도 챙겨줬어. 자기 마누라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박으로만 나돌던 주제에 왜 이 새벽에 남의 집에다 화풀이야? 지가 오케이 했다. 용돈 챙겨줬다. 준혁은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는 휴대폰이 부서져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몸을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푹 쉬고 있어? 앞으로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병실을 빠져나갔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쾅, 쾅, 쾅. 고막을 찢을 듯한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옷 차림의 강준호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이 새벽에 누구야 도대체 준혁이? 내가 여기 웬일이냐? 준혁은 형의 놀란 기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거실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실크 파자마 차림의 최선아가 안방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강준혁, 너 미쳤어. 이 꼭두 새벽에 남의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려? 애들 다 깨는 거 안 보여? 거실 한가운데 선 준혁의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한 형과 형수를 번갈아 노려보고는 이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의 풍경을 비웃듯 둘러보았다. 내 마누라가 여기서 2년 동안 당신들 공짜 식모 노릇을 했어. 준혁이 주방 쪽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이 집에 출근해서 당신들 자식 새끼들 밥 차려 먹이고 그 비싼 학원들 뺑뺑이 돌려가며 픽업했지. 그 짓거리 하다가 위에 구멍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실에 혼자 3일을 처박혀 있었어. 준혁아, 일단 좀 진정하고 형. 강준호가 당황하며 말려보려 했다. 형은 입 다물어 준혁이 고개를 획 돌려 형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가장이란 작자가 자기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몰라? 매일 저녁 퇴근하고 내 재수씨가 차려준 밥 처먹고 내 재수씨가 쓸고 닦은 집구석에서 2다리 뻗고 자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강준호는 동생의 호통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리고 형수의 준혁이 고개를 돌려 최선아를 시선으로 난도질했다. 아까 나한테 칼 들고 협박 안 했다고 했죠? 꼬박꼬박 용돈 챙겨줬다면서요? 그래요. 잘 됐네요. 준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은서의 병원 입원비 결제 영수증과 진단서를 꺼내어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로 냅다 집어 던졌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은서는 당신네 애들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안 봅니다. 최선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듯 콧방귀를 꼈다. 안 보면 많은 거지 뭐 대수라고 난리야? 돈 주고 싶어 아줌마 부르면 그만이야. 당연히 돈 주고 사람 쓰셔야지. 준혁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난 2년 동안 내 마누라가 당신들 집구석에서 일해준 노동력, 강남 바닥 최고급 출퇴근 도우미 시급으로 환산해서 청구할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응급실 실려간 병원비, 입원비, 영양제 값, 그리고 위자료까지. 단돈 1원도 애누리 없이 다 받아낼 겁니다. 강준혁, 너 진짜 돌았니?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가족끼리 시급을 계산해 최선아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다. 누가 가족이야? 준혁이 한 걸음 바짝 다가가며 최선아의 얼굴을 찌를 듯 삿대질을 했다. 내 마누라가 병원에서 피토하며 죽어갈 때는 남보듯 하더니 이제 와서 돈 토해내라니까 가족이 생각나?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몰아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워졌다. 내일 당장 변호사 사서 일원 단위까지 싹 다 계산해서 내용 증명 쏠 겁니다. 만약 돈 안 내놓으면 그 길로 법원에 민사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들 하셔. 말을 마친 그는 형 부부를 벌레 보듯 한 번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차가운 금속 현관문 손잡이를
우악스럽게 잡아당겼다. 쾅!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문이 닫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5시의 서울 도심, 공기는 뼈가 시리도록 찼다. 차에 올라탄 강준혁은 당장 시동을 걸지 않았다. 양손으로 차가운 가죽 운전대를 으스러져라 꽉 쥔 채 그의 가슴팍은 풀무질하듯 거칠게 오르내렸다. 너무 강하게 쥔 탓에 손가락 관절이 기형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좁은 차 안에는 그의 작업복에서 묻어난 매캐한 시멘트 가루 냄새와 병원 복도의 서늘한 알코올 냄새가 뒤엉켜 맴돌았다. 그가 두 눈을 질끈 감자 핏기가 가신 채 침상에 누워있던 은서의 파리한 얼굴과 티끌만한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굳은 형내외의 역겨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자기가 돕겠다고 지 입으로 오케이 한 거잖아. 용돈 챙겨줬어. 준혁은 번쩍 눈을 뜨고 운전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빵 하는 짧고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텅 빈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벽을 때리고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그는 거칠게 재킷 지퍼를 내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빠른 속도로 넘기다 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서초동에서 가정 불화 및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 녀석의 번호였다. 전화를 걸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는 대신 장문의 메시지를 써 내려갔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여명이 밝아오는 서울의 왕복 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다시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병실로 돌아왔을 무렵 바깥은 이미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복도에서는 술에 굴러가는 소리와 교대하는 간호사들의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준혁은 1204호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가장 안쪽 자리로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다. 은서는 깨어 있었다.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도심의 네모난 하늘을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집에 가서 좀 쉬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로 식탁을 긁는 것처럼 여전히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안 피곤해. 준혁은 어젯밤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허리를 숙여 앉았다. 그는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진 은서의 입술을 물끄러미 보더니 협탁 위에 놓인 새 플라스틱 물컵 방금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었다. 질 집어들었다. 따뜻한 생수를 조금 따른 뒤 면봉 하나를 꺼내 물을 적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문질러 주었다. 은서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피하지 않았다. 은서야. 준혁이 물컵을 내려놓고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휴대폰 좀 줘봐. 은서는 왜냐고 묻지 않고 몇 초간 그를 응시했다. 이내 링거 바늘이 없는 오른손을 베개 밑으로 뻗어 스마트폰을 꺼내 건넸다. 비밀번호, 당신 생일이야. 준혁의 심장을 누군가 예리한 송곳으로 푹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생일을 눌러 하면 잠금을 풀었다. 당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랑 조카들 유치원 알림장 앱 좀 볼게. 준혁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지. 은서는 두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긍하고 대답했다. 준혁은 은행 어플을 열어 인증 비밀번호를 눌렀다. 몇 초의 로딩 끝에 지난 2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다. 조회 기간을 그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막 이사 왔던 2년 전 그달로 설정하고 천천히 화면을 아래로 스와이프하기 시작했다. 병실 안은 손가락 끝이 액정과 마찰하는 미세한 소리 외에는 죽은 듯 고요했다. 화면에 찍힌 지출 내역 하나하나가 준혁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는 것 같았다. 화면에는 결제 내역이 줄줄이 떠올랐다. 10월 12일 파리바게뜨 15,000원. 10월 13일 강남구 문구점 8,500원. 10월 15일 수학과 진료비 12,000원. 10월 15일 약국 6,500원. 10월 18일 토이저러스 장난감 45,000원. 10월 20일 대형마트 식료품 68,000원. 전부 자잘한 소액 결제들이었지만 그 내역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빼곡하게 거의 매일같이 찍혀 있었다.
이 모든 돈은 은서가 결혼 전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매월 말일이 되면 최선아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다. 입금 자명 옆에는 용돈이라는 메모가 오만하게 적혀 있었다. 준혁은 그 입금 내역을 터치해 보았다. 30만 원. 그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고작 30만. 은서가 자기 카드로 긁어가며 대신 결제한 생활비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 푼돈이었다. 즉, 지난 2년 동안 은서는 형수네 집 공짜 파출부 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자기 피 같은 생돈을 깎아 먹으며 형부부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준혁은 이를 으드득 갈며 은행 어플을 끄고 노란색 아이콘의 유치원 공지 어플 키즈노트를 열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출결 알림이 어김없이 등록되어 있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유치원 정문 앞에 서 있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 찍혀 있거나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은서의 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30분 하원 알림이 또다시 등록되어 있었다. 꼬박 2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폭설이 내려 서울 바닥이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겨울에도 등원 시간은 단 1분도 지각한 적이 없었다. 사진을 넘기던 준혁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작년 겨울에 찍힌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박혔다. 은서는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롱패딩을 껴입은 채 양손에 아이들의 몸집만한 무거운 책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칼바람에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추위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는데도 그녀는 허리를 숙여 소윤이의 목도리를 다정하게 여며주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 패딩은 그들이 부산의 살적에 샀던 구형 모델이었다. 준혁은 스마트폰을 툭 내려놓고 커다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통제할 수 없이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남자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처럼 억눌린 오열이 새어나오는 것을 은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가 슬며시 눈을 뜨자 죄책감과 회한으로 곱사등이처럼 둥글게 굽어버린 남편의 듬직했던 등이 보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등을 토닥여주지도 괜찮다는 흔한 위로조차 건네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맞으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새벽녘,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어 살까지 벗겨지던 초저녁.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억지로 아이를 번쩍 안아 차에 태워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모두 그녀의 살갗에 선명하게 새겨진 팩트였으니까. 내게 맡겨, 준혁이 붉게 핏발선 눈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 밑에는 차갑고 잔혹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단돈 1원까지 싹 다 추적해서 그 인간들 뼛속까지 털어낼 거야. 오전 10시. 서초동. 로펌 회의실 안에는 갓 내린 에스프레소의 씁쓸한 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박 변호사는 준혁이 넘겨준 산더미 같은 은행 거래 내역 출력물과 키즈노트 재배 출결 스크린샷 뭉치를 진지한 표정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한 구석에 놓인 프린터기는 아직도 윙윙거리며 끊임없이 추가 증거 자료를 토해내고 있었다. 강 선생님, 상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 박 변호사가 콧대 위로 흘러내린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만년필을 들어빈 A4 용지 위에 숫자 몇 개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먼저 노무비입니다. 강남구 시세로 매일 아침 출근해서 식사 준비, 등원, 오후 하원 및 학원 픽업, 저녁 식사 제공의 학습 지도까지. 이건 최고급 출퇴근 도우미 중에서도 고강도 업무에 속합니다. 현재 시장 평균가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350만 원입니다. 2년, 즉 24개월이니까 노무비만 8,400만 원이 나옵니다. 박 변호사가 종이 위에 만년필로 굵은 밑줄을 쫙 그었다. 두 번째로 이 은행 거래 내역들 그는 빼곡한 소액 결제 내역들을 펜 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순수하게 조카들의 교육비나 가정 공용 생활비로 쓰인 내역만 추려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매월 40만 원꼴입니다. 2년이면 1,000만 원에 육박하죠. 상대방이 매월 용돈이랍시고 지급한 3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차액 부분은 명백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고강도 무임금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부분입니다. 사모님의 입원 기록,
응급실 차트, 주치의의 진단서. 이 모든 자료는 향후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가 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얼음장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총 청구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겁니다. 강 선생님,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상대방은 선생님의 친형과 형수입니다. 이 내용 증명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순간 법적으로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족 간의 가사 및 노무소송은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 집안 내부의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할 텐데 정말 끝까지 가실 각오가 되셨습니까? 준혁은 책상 위에 숫자가 빼곡히 적힌 하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새벽에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은서의 손등을 덮고 있던 시퍼런 바늘 자국들, 그리고 통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최선아의 그 깃털처럼 가벼웠던 한마디. 내가 아프게 한 것도 아니잖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다. 최대한 빨리 내용 증명 작성해서 그 여자 손에 쥐어주십시오. 집이 아니라 형수가 운영하는 그 강남 에스테틱 샵으로 바로 꽂아버리세요. 박 변호사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최 사무장, 들어와서 기록 좀 해요. 체불 노무비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 증명 초안 바로 뽑읍시다. 이번 5일차 오후. 은서의 코에 꽂혀있던 튜브가 드디어 제거되었고 묽은 미움 정도는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준혁은 침대 곁에 앉아 작은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씩 호호 불어식힌 뒤 아내의 입가로 조심스레 가져갔다. 은서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밍밍한 미음을 꿀꺽 삼켰다. 칼로 도려내는 듯했던 위장의 끔찍한 고통은 가셨지만 그 자리에 텅 빈 구멍이 뚫린 듯한 헛헛하고 쓰라린 느낌이 남았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시어머니 조정숙이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봉지 하나를 덜렁덜렁 들고 들어왔다. 봉지 안에는 멍이 들어 색깔이 칙칙한 사과 몇 알과 검은 반점이 핀 바나나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병원 앞 노점상에서 대충 집어온 것이 뻔해 보였다. 순식간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혁은 숟가락질을 멈췄다. 숟가락이 플라스틱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작은 마찰음을 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어머니를 향해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조정숙은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협탁 위에 툭 올려놓고는 몹시 어색하고 뻣뻣한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아이고, 은서야. 너는 애가 어쩌다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니? 요 며칠 교회 찬양대에서 엄청나게 큰 칸타타 연습이 있어서 내가 도무지 짬이 안 나더라. 봐라,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잖니. 은서는 베개에 기대 앉은 채 평생을 보아왔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낯설게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자신이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며 걸었던 통화 내용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 교회라 못 간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미소는커녕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싸늘한 무반응에 체면이 구겨진 조정숙은 고개를 휙 돌려 준혁을 바라보며 시어머니 특유의 핀잔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준혁이 너도 참다워. 한밤중에 아주버님네 아파트 문을 다 부숴버릴 듯이 두드렸다며? 그게 대체 무슨 짓이니? 내 형수가 어제 전화통을 붙들고 어찌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지 내가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더라. 다 피 섞인 가족인데 말로 좋게 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사납게 굴어? 준혁이 들고 있던 그릇을 협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늙은 어머니의 몸을 덮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제 아내가 응급실에서 피를 토하고 의사가 보호자 찾을 때 어머니는 찬송가 부르셨고 형수님은 손님들 머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아내랑 말로 좋게 풀 생각이 있었답니까? 조정숙의 얼굴이 붉은 고추장처럼 달아올랐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까짓거 위장병 좀 난 거 아니니? 살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하는 거지. 내 형수가 운영하는 그 샵,
하루 매출이 얼만지 내가 알아? 거기서 어떻게 발을 빼니? 그래서요. 준혁이 어머니 코앞까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서라니 조정숙은 아들의 기세에 짓눌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쓰냐. 내 형수 말이 내가 변호사 시켜서 샵으로 무슨 서류 조가리를 보냈다며? 돈 내놓으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주버님네 집구석 풍비박산 낼 작정이야? 내 형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었다. 은서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위로 화가 나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천박한 낯짝이 비쳤다. 헛웃음이 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촌극이었다. 지난 2년, 그녀는 태엽 감긴 양철 인형처럼 이 집안을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혹여나 어른들 심기를 거스를까 눈치를 보며 윤활유가 다 닳도록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인형이 망가져 작동을 멈추자 그들이 걱정하는 건 망가진 인형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갑에서 새어나갈 돈뿐이었다. 제가 형님네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내 아내한테 빚을 진 겁니다. 준혁이 침대에 누운 은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은서가 소갈머리 없는 당신네 큰아들 부부를 위해 소처럼 일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집에 고맙다고 말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와서 밀린 일당 계산서 내밀었더니 그건 억울하답니까? 가족끼리 돈 계산이 웬 말이냐. 조정숙이 억울하다는 듯 제 허벅지를 찰싹 때렸다. 은서야. 내가 직접 말해봐라. 그녀는 병상을 향해 삿대질하며 꽥 소리를 질렀다.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우리 집안이 널 구박한 적이 있니? 촌구석 부산에서 올라온 널 며느리로 받아주고 직장도 없이 펑펑 놀게 해줬잖아. 집에만 박혀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친족아들 재롱이나 보라고 애들 좀 맡긴 걸 가지고 내 서방 구슬려서 내 아주버님 삥을 뜯어? 내년 속내 시커먼 줄 내 진작 알았다. 조정숙의 고함 소리에 병실 안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제야 은서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광분하여 침을 튀기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은서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고 지독한 혐오와 피로감뿐이었다. 어머님 은서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쥐죽은 듯 조용해진 병실 안에서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렸다. 조정숙은 순간 흠칫 놀랐다. 기세에 눌린 며느리가 납작 엎드릴 거라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 과일 봉지, 도로 가져가시죠. 은서는 혁탁 위 비닐봉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먹었다간 어녀서 소화도 안 될 것 같네요. 조정숙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고분고분하고 제 앞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그 머저리 같던 둘째 며느리가 맞단 말인가?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준혁아, 나 피곤해. 좀 잘게. 은서는 시어머니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눈을 감고 이불을 어깨 끝까지 덮어버렸다. 준혁이 뒤돌아서서 협탁 위에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조정숙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다. 가시죠. 앞으로 2번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치료비랑 그동안 떼먹은 노무비, 1원 한 푼 안 깎고 다 받아낼 겁니다. 형이란 형수가 배째라고 나오면 법정에서 뵙죠. 그때 가서 교회 권사님들이 집안 꼴 왜 이러냐고 물어보시면 어머니가 알아서 핑곗거리 잘 지어내 보시고요.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단어에 조정숙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교회에서 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 농사 잘 지은 덕망 높은 권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 만약 자기 며느리 무임금으로 부려먹다 고소당했다는 소문이 교회 바닥에 퍼지면 그녀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쌍욕을 퍼부으려 했지만 자신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는 아들의 험악한 낯짝을 보고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며느리를 독사처럼 한번 노려보고는 쭈글쭈글한 과일 봉지를 부여잡고 쥐새끼처럼 병실을 빠져나갔다. 등 뒤로 병실 문이 쾅 닫혔다. 준혁은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은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그녀의 마른 손을 포겠다. 은서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손바닥을 뒤집어 남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떨어지지 않게 꽉 마주 잡았다. 금요일 오후 강남구 최선아가 운영하는 에스테틱 샵 안에는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부관리실 침대에는 사모님 행색을 한 고객 몇 명이 최고급 골드 마스크팩을 올린 채 누워 있었다. 단정한 화이트 정장 원피스를 빼입은 최선아는 데스크에 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VIP 고객 한 명과 하반기 연간 회원권 갱신 문제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 고객은 근방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녀회 임원이자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막강한 입김을 자랑하는 맘카페 스태프였다. 선아 원장, 여기 샵 안티에이징 코스가 효과가 좋긴 한데 이번에 가격이 또 좀 올랐나 보네. VIP 사모님이 안내 책자를 훌렁훌렁 넘기며 여유롭게 물었다. 어머, 사모님도 참 저희 샵기계 전부 최신 수입산인 거 아시면서. 원가가 얼만데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한테는 제가 원장 권한으로 최고 할인율 넣어드려야죠. 최선아는 자본주의의 정석 같은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샵의 투명한 통유리 문이 벌컥 열렸다. 우체국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여기 최선아 원장님 계십니까? 내용 증명 등기 왔습니다. 본인 서명하셔야 합니다. 집배원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하고 우아했던 샵 내부의 정적을 무참히 깨버렸다. 관리실 안쪽에 누워있던 고객들이 팩을 얹은 채로 고개를 갸웃거리는 기색이 느껴졌다. 최선아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황급히 데스크 쪽으로 걸어나갔다. 저기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제가 원장인데요. 무슨 서류죠? 발신인은 서초동 법무법인입니다. 집배원이 영수증 묶음과 전자펜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최선아의 등골을 타고 불길하고 서늘한 기운이 확 뻗어나갔다. 그녀는 강준혁이 그날 새벽에 부린 난동이 그저 돈 몇 푼 뜯어내려는 허풍인 줄로만 알았다. 설마 진짜로 변호사를 샀단 말인가? 그녀는 다급하게 전자기기에 서명을 갈겨 쓰고는 묵직한 누런색 서류 봉투를 낚아챘다. 어머, 선아 원장. 어디서 소송이라도 걸렸나봐. 옆에 서 있던 VIP 사모님이 날카로운 호기심을 번뜩이며 서류 봉투를 힐끔거렸다. 아유, 아니에요 사모님. 기계 납품하는 업체랑 서류 착오가 좀 있었나 봐요. 요즘 업체들 일 처리가 워낙 깔끔하질 못해서. 자, 저희 다시 회원권 얘기 마저 할까요? 최선아는 봉투를 서랍장 깊숙이 쑤셔 넣으며 필사적으로 태어난 척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간신히 VIP 고객의 비위를 맞춰 돌려보낸 뒤 그녀는 하이힐을 끌고 원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봉투를 북북 찢어 내용물을 꺼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삭막한 법률 용어로 무장한 공식 문건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딱딱한 문장들을 건너뛰고 서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청구 금액 요약본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지급 노무비 8,400만 원,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당이득 반환금 985만 원, 치료비 전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500만 원, 총 청구액 1억 885만 원을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즉각 서울가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귀하의 사업장 및 관련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함. 1억이라고? 최선아는 헛숨을 들이켰고 쥐고 있던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강준혁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게 분명했다. 그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으려던 찰나 데스크에 연결된 원장실 내선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원장님, 지금 강남 맘카페 빨리 들어가 보세요. 큰일 났어요. 수학이 넘어 실장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패닉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최선아는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매일같이 확인하던 강남 지역 맘카페 어플을 켰다. 메인 게시판 최상단,
조회수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HOT 게시물이 붉은색 글씨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작성 시간은 불과 30분 전이었다. 제목, 강남권 유명 에스테틱 S 원장 인성 논란. 시골 출신 동서를 2년 동안 노예로 부렸다네요. 환전 비추. 본문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아까 피부 관리 받으러 샵에 갔다가 원장한테 로펌에서 내용 증명 날아온 거 직접 목격함. 하도 궁금해서 지인들 인맥 총동원해서 알아봤더니 글쎄 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원장이 자기 시동생 와이프를 2년 내내 공짜 입주 도우미처럼 부려먹었대. 지 애들 픽업부터 식모 노릇까지 다 시키고 돈 한 푼 안 줬다네. 심지어 그 동서분이 과로로 위해서 피토하고 입원했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서 결국 시동생이 빡쳐서 샵으로 변호사 내용 증명 날린 거임. 진짜 상도덕도 없고 기본 인성도 안 된 원장 샵에는 내 돈 주고 못 가겠음. 다들 걸으시길. 게시물 아래로는 1분에 수십 개씩 악성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헐, 거기 혹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S샵 맞죠? 우액 짐승만도 못하네. 요즘 입주 이모님 모시려면 기본 400인데 그걸 2년이나 꽁으로 날려드심? 어쩐지 원장이 밤늦게까지 샵에서 죽치고 있더라. 집에 공짜 노예가 있었구만. 이런 악덕 원장이 파는 화장품도 안 봐도 비디오임. 무조건 불매갑시다. 최선아는 눈앞이 빙빙 돌고 구역질이 밀려왔다. 저 게시물을 올린 닉네임. 아까 샵에서 내용 증명을 보았던 그 부녀회 임원 VIP 사모님의 부계정이 확실했다. 저런 강남 사모님들 무리는 겉으로는 호호 웃으며 우아를 떨어도 뒤에서는 남의 집안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추문을 씹어 돌리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족속들이었다. 원장실 밖 데스크의 전화기 세 대가 동시에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원장님, 김 사모님이 다음 주 피부관리 예약 다 취소하신다는데요. 원장님, 이 사모님은 아예 연간 회원권 남은 거 전액 환불해달라고 난리십니다. 최선아는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수백 개의 악플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는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좁디 좁은 강남 뷰티 업계 바닥에서 소문이 이렇게 나버리면 샵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 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강준호의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선아, 너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야? 방금 우리 회사 임원 와이프들이 나한테 맘카페 캡처본 보내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당장 동생네한테 돈 입금해. 당장. 1억이야. 장난해. 내가 미쳤다고 그 미친놈한테 1억을 그냥 줘. 최선아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안 줘. 그럼 너 때문에 내 회사 생활 끝장나고 내 샵 가압류 들어와서 문 닫게 생겼는데 그 손해액이 1억으로 막아질 것 같아. 지금 당장 이체해. 단돈 1원도 깎지 말고 싹 다 보내. 입금하고 당장 맘카페에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사과문 올려. 더 이상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전화가 폭력적으로 끊겼다. 최선아는 스마트폰을 쥔 채 텅 빈 원장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려 공들여 한명품 메이크업이 시커멓게 얼룩졌다. 그녀는 은행 어플을 켰다. 액정 위에 떠오른 계좌번호 입력창에 한참 동안 손가락을 올려두고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입력했다. 일주일 후. 은서의 병실. 창가의 블라인드 틈새로 쏟아진 가을 햇살이 하얀 병상 시트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은서는 보스턴 백에 세면도구와 짐을 챙겨 넣고 있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잿빛이었던 안색은 혈색을 되찾았고 쏙 빠졌던 볼살도 제법 올랐다. 무엇보다 퀭하게 죽어있던 눈동자에 비로소 산 사람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 어플의 입금 알림 메시지였다. 입금 금액 1억 885만 원 입금자명 최선아. 수고했다는 전화도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도 없었다. 그저 액정 위에 뜬 차가운 숫자의 나열뿐이었다. 마치 예전에 형님이 그 잘난 용돈이 든 얇은 돈봉투를 던지듯 주던 때와 똑같았다. 은서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툭 던져 넣었다. 가방 지퍼를 채우는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퇴원 수속을 마친 준혁이 영수증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은서의 가방을 건네받았다. 짐 다 쌌어. 응.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다. 병원 문을 나서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기분이었다. 차 운전석에 앉은 준혁은 시동을 걸었지만 기어를 변속하지 않고 은서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돈 들어왔어. 응, 확인했어. 준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고이 접힌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은서에게 내밀었다. 은서가 건네받아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회사 본사에서 발행된 인사 발령 통지서였다. 나 서울 본사로 발령 신청했어. 준혁은 핸들에 양손을 올린 채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직급은 반단계 깎일 거고 지방 파견 수당이 빠지니까 월급도 꽤 줄어들 거야. 그래도 이제부터는 매일 당신 곁으로 칼퇴근할 수 있어. 은서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를 바라보며 손끝을 가볍게 떨었다. 은서야, 준혁이 고개를 돌려 그녀의 여벌구를 응시했다. 지난 2년, 가장으로서 내가 완전 직무유기였어. 당신을 이 끔찍한 집구석에 혼자 방치해두고 그 모진 수모를 겪게 했어. 다신 안 그럴 거야. 이제 당신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이 집안 사람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얇은 종이장만 노려보았다. 한 장의 가벼운 종이었지만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통곡하며 부둥켜 앉지도 영화처럼 거창한 맹세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발령장을 원래대로 꼼꼼히 접어 자신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자. 고기 잔뜩 먹고 몸보신해야지. 준혁이 기어를 넣고 차를 부드럽게 몰아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한 달 뒤. 최선아의 아파트는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다. 사모님, 제가 고용계약서 쓸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업무는 아이들 이유식 조리랑 놀이 공간 기본 청소까지입니다. 어른들 입으신 옷 손빨래는 제 소관 아니고요. 사모님이랑 사장님 저녁 식사도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계 보세요. 6시 10분입니다. 초과 근무는 시간당 2만 원씩 칼같이 청구하겠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회색 앞치마를 두른 입주 도우미 이모님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핏발선 눈으로 머리를 쥐어뜯는 최선아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거실 바닥에서는 지훈이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미니카가 보이지 않는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을 하고 있었고 소윤이는 옆에서 작은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 줘 라며 귀가 찢어져라 울어대고 있었다. 최선아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지갑을 여러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뽑아 도우미에게 쥐어주었다. 알았으니까 내일은 좀 일찍 출근하세요. 쾅, 문이 매몰차게 닫혔다. 최선아는 폭탄을 맞은 듯 쓰레기장이 된 거실과 기름때가 잔뜩 낀 주방을 번갈아 보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번 달에만 벌써 시터를 3번이나 갈아치웠다. 첫 번째 시터는 아이들이 너무 극성맞다며 3일 만에 잠적했고 두 번째 시터는 폐물함에 손을 대려다 걸려 경찰을 불렀다. 지금 저 이모님이 그나마 강남 시터 에이전시에서 긁어모은 A급 인력이었고 한 달 월급만 무려 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상전보다 까다로웠다. 절대 야근 불가, 계약 외 업무 지시 시 즉각 고용노동부 신고, 조금만 쓴소리를 해도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로 직접 세탁기를 돌리고 배달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잠들 때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악마 같은 떼쓰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나서야 최선아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은서가 지난 2년 동안 이 집에서 묵묵히 소화해냈던 노동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를. 그것은 강남 바닥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쏟아부어도 절대 살 수 없는 피부치를 향한 조건 없고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사랑은 영영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좀비처럼 소파로 기어가 스마트폰을 켰다. 에스테틱 샵 실장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와 있었다. 맘카페에 폭로글이 터진 이후 샵의 이미지는 문자 그대로 나락으로 처박혔다. VIP 고객들의 대량 환불 사태를 기점으로 신규 예약은 완전히 씨가 말랐다. 감당할 수 없는 강남 한복판의 월세와 인건비 지출로 이번 달 매출은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원장님, 2호점 건물주 사장님이 월세 언제 밀어줄 거냐고 독촉 전화 오셨어요. 상황이 계속 이러면 진짜 2호점은 빼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최선아의 손에서 폰이 툭 떨어져 최고급 페르시안 카페트 위로 나뒹굴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고 마침내 회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지옥은 그녀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구의 모 대형 교회. 주일 2부 예배가 막 끝났다. 단정한 명품 투피스를 빼입은 조정숙은 교회 내에서 힘 좀 쓴다는 권사 무리와 함께 지하 휴게실로 내려와 커피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가 막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어 올리려는데 맞은편에 앉은 김 집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 정숙 권사님. 요새 왜 둘째 아들 내외가 주일 예배에 통 안 보여요? 네 듣자 하니까 둘째 며느리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 조정숙의 손이 파들파들 떨려 하마터면 커피를 스커트에 쏟을 뻔했다. 그녀는 경련이 일어나는 입꼬리를 애써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아, 네. 내가 장이 좀 약해서. 집에서 푹 쉬면서 요양 중이에요. 요양이라 평소 그녀와 성가대 지휘자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하던 이 권사가 독사 같은 혓바닥을 낼름거렸다. 나는 우리 딸내미가 인터넷 카페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글을 봤다길래 권사님 큰며느리가 글쎄 그 얌전한 둘째 며느리를 자기네 집 파출부처럼 부려먹다가 내용 증명까지 날아오고 고소당하게 생겼다던데? 정숙 권사님, 아무리 며느리들끼리 기싸움이라지만 시어머니가 교통정리를 그렇게 못해서 쓰나. 요즘 것들이 참다워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동네방네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네. 쯧쯧. 휴게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커피를 홀짝이던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노골적으로 조정숙을 향해 꽂혔다. 조정숙은 얼굴에 화염방사기를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평생을 이 교회 바닥에서 자식 농사 잘 지은 교양 있는 권사 타이틀 하나로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그 알량한 허세의 껍데기가 수십 명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다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문들이에요.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녀는 목이 메어 쥐어짜듯 변명했고 입도 대지 않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오늘 구역장 회의가 있어서 먼저 실례할게요. 그녀의 발걸음은 거의 폐잔병의 도주에 가까웠다. 교회 정문을 빠져나오자 쌀쌀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주말에 밥이나 한 끼 먹으러 오라며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수십 번 울렸지만 결국 차가운 음성 사서함 안내 멘트만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수신 차단이었다. 조정숙은 거대한 교회 앞대리석 계단에 우두커니 서서 쌩쌩 지나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그저 말 잘 듣는 호구 같은 며느리 한 명이 아니라 늙고 병들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아들네 집 현관문 하나가 영원히 용접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서울의 가을, 하늘은 시리도록 높고 청명했다. 오후 3시. 베란다 통유리창을 통과한 나른한 햇살이 마루 위에 비스듬히 빛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은서는 넉넉한 아이보리색 카디건을 걸친 채 베란다에 놓인 등나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무릎 위에 펼쳐진 식물 도감을 읽다가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눈에 담았다. 퇴원 후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어깨선에 맞춰 단발로 싹둑 잘라버렸다. 창백했던 안색은 건강한 복숭아빛을 되찾았고 뼈만 남았던 몸에도 보기 좋게 살이 붙었다. 새벽 6시를 알리던 악마 같은 알람 소리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싱크대의 기름진 식기들도 행여나 시가 식구들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숨조차 크게 못 쉬던 끔찍한 압박감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 이 고요한 공간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호흡을 되찾았다. 테이블 위 스마트폰이 징 하고 짧게 울렸다. 도감을 덮고 화면을 확인했다. 남편 준혁의 메시지였다. 나 오늘 정시 퇴근해. 저녁에 뭐 먹을까? 내가 여간마트 들러서 장 봐서 갈게. 은서는 액정위 글씨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냉장고에는 아주버님이 좋아하던 동태전 재료를 구비해 둘 필요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얇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경쾌하게 날아다녔다. 아무거나 좋아.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전송 완료. 스마트폰을 다시 엎어둔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천천히 넘겼다. 구수하고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을 노곤하게 데워주었다. 창밖의 단풍잎은 이미 검붉게 타올라 있었다. 때마침 불어온 가을바람에 낙엽 몇 장이 허공에서 작은 소용돌이를 치며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등나무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뺨을 어루만지는 늦가을 햇살의 포근한 온기만이 그곳에 가득했다. 엔드.